나는 아들의 결혼식에 6천만 원을 썼다. 그날 파티의 모든 비용을 내가 지불했다. 그런데 피로연에서 아들은 마이크를 들고 말했다. 제 친어머니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서 그는 내 사돈어른, 즉 며느리 혜선이의 엄마를 가리켰다. 순간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내게로 꽂혔고 나는 그저 침묵을 지킬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그 후 나는 아들이 결코 잊지 못할 일을 벌였다. 나는 김수희, 올해 70세다. 지난 45년간 나는 이지훈의 유일한 어머니였다. 그 애가 5살 때 입양했다. 친부모님이 사고로 세상을 떠난 후였다. 지훈이는 수줍음 많고 겁에 질린 아이였고 밤마다 돌아가신 엄마를 부르며 울었다. 그때 나는 25살의 미혼 여성으로 방직 공장에서 두탕을 띠며 그 애를 먹여 살렸다. 나는 나의 청춘, 나의 꿈, 그리고 나만의 가정을 꾸릴 수 있는 모든 가능성을 포기했다. 이 모든 것이 지훈이를 위해서였다. 이 모든 것이 지훈이를 위해서였고 사립학교에 보냈으며 어린 시절 내가 누려보지 못한 사립학교에 보냈으며 나는 이 아이를 위해 내 모든 것을 그리고 나의 전부를 희생했다. 그런데 이제 그는 사람들 앞에서 나를 경멸한다. 지훈이가 18살이 되었을 때 나는 그에게 입양의 진실을 알려주었다. 그의 반응은 냉담했다. 엄마, 저 이미 다 알았어요. 그는 내게 말했다. 처음부터 엄마가 제 친엄마가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 말들은 칼날처럼 내 심장을 꿰뚫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 우리가 이 모든 것을 극복할 수 있을 거라고 믿었다. 나는 완전히 착각하고 있었다. 3년 전 지훈이는 박혜선이라는 계산적인 여자를 만났다. 첫날부터 혜선이는 나를 걸림돌로 여겼다. 그녀는 부유한 집안 출신이었다. 혜선이의 엄마 최혜미 씨는 부동산을 소유하고 사업을 하며 영향력 있는 사람이었다. 그에 비해 나는 초라한 아파트에 살며 보잘것없는 연금에 의존하는 은퇴한 노인에 불과했다. 혜선이에게 나는 숨겨야 할 치욕이었다. 혜선이는 내 아들 지훈이의 귀에 속삭이기 시작했다. 어머니는 너무 참견이 심해요. 그녀는 그렇게 말하곤 했다. 우리 엄마는 절대 우리 일에 간섭하지 않을 거예요. 지훈이는 변하기 시작했다. 나를 찾아오는 횟수가 드물어졌고 전화는 짧아졌으며 답장은 더욱 차가워졌다. 내 아들은 날마다 나에게서 멀어져 갔다. 하지만 그들이 결혼을 발표했을 때 나는 여전히 그를 위해 모든 것을 다시 바칠 준비가 되어 있었다. 어느 날 오후 지훈이가 우리 집에 찾아왔다. 그는 마치 낯선 사람처럼 내 소파에 앉았다. 결혼식 때문에 도움이 필요해요. 그는 인사도 없이 말을 꺼냈다. 혜선이 엄마는 자기 몫을 다 냈지만 우리가 원하는 장소를 빌리려면 돈이 더 필요해요. 나는 그에게 얼마가 필요하냐고 물었다. 6천만 원이요. 그는 눈 하나 깜빡하지 않고 대답했다. 그 돈은 거의 내 평생의 저축이었다. 의료 비상사태에 대비하고 내 장례식을 치르며 누구에게도 부담이 되지 않기 위해 모아둔 돈이었다. 지훈아, 그건 너무 큰 돈이야. 나는 그에게 말했다. 그의 대답은 내 마음을 얼어붙게 했다. 엄마가 저를 정말 사랑하신다면 망설일 이유가 없죠. 그날 밤 나는 잠을 이룰 수 없었다. 6천만 원은 45년간의 희생을 의미했다. 뼈 빠지게 일하고 작은 즐거움마저 거부하며 한 푼 두 푼 아껴 모은 돈이었다. 하지만 이것은 내 아들의 결혼식이었다. 어쩌면 이 돈을 내고 나면 그가 내가 그를 위해 한 모든 일을 기억해 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다음 날 나는 은행에 가서 모든 저축을 인출했다. 조건 없이 어떤 비난도 없이 지훈이에게 수표를 건넸다. 그는 마치 세상에서 가장 당연한 일인 양 마치 내가 그에게 그 이상을 빚진 듯 수표를 받았다. 심지어 고맙다는 말도 없이 그저 혜선이가 아주 좋아할 거예요. 라고만 말했다. 이어진 몇 달은 지옥 같은 준비 과정이었다. 나는 그저 평범한 직원 취급을 받았다. 혜선이가 메뉴, 꽃, 음악, 심지어
내가 앉을 자리까지 모든 것을 결정했다. 이건 제 결혼식이지 어머니 결혼식이 아니잖아요. 내가 의견을 말하려 할 때마다 그녀는 그렇게 말했다. 지훈이는 침묵을 지키며 약혼녀가 나를 모욕하는 것을 몇 번이고 내버려 두었다. 어느 날 나는 당직 공장에 오랜 친구 몇 명을 초대하는 것을 조심스럽게 제안했다. 혜선이는 나를 경멸하듯이 보며 말했다. 우리는 이 결혼식이 싸구려처럼 보이지 않기를 바라요. 지훈이는 고개를 끄덕였다. 내 친구들, 수십 년 동안 나와 함께 해준 그 여자들은 내가 돈을 댄 이 결혼식에 참석할 자격조차 없었다. 결혼식 날 나는 일찍 식장에 도착했다. 아들을 위해 특별히 산 산호색 원피스를 입고 있었다. 한정하게 보이고 싶었다. 하지만 지훈이가 나를 보았을 때 그의 첫 반응은 혐오감이었다. 좀 더 수수한 옷은 없었어요? 그가 내게 물었다. 어머니가 너무 눈에 띄는 거 싫어요. 마치 내 존재 자체가 문제라도 되느냐. 결혼식은 아름다웠다. 내 아이가 어른으로 성장하여 자신만의 가정을 꾸리는 모습을 보면서 나는 감격하여 울었다. 이 모든 일에도 불구하고 그는 여전히 내 아들이었다. 내가 품에 안고 달래주던 그 작은 남자아이. 나는 순진하게도 결혼식이 끝나면 우리 관계가 개선될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이어서 피로연에서 건배하는 시간이 되었다. 지훈이는 마이크를 들고 모든 하릭들에게 미소 지으며 나를 산산조각 내는 말을 뱉었다. 제 친어머니 최애미 여사님께 감사드립니다. 저를 이렇게 사랑으로 맞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는 내 사돈어른을 가리켰다. 모든 사람들이 박수를 쳤다. 나는 그 테이블에 앉아 산호색 원피스를 입은 채 마음이 산산조각 났다. 그날 밤 나는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결정을 내렸다. 지훈이는 모든 것을 잃은 것이 어떤 기분인지 배우게 될 것이다. 나는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조용히 테이블에 앉아 미소 지었다. 하지만 내 마음속 깊은 곳 어딘가가 영원히 부서졌다. 하객들은 나를 동정 어린 눈빛으로 보았고 몇몇은 귓속말을 했다. 사돈어른 혜미 씨는 가식적인 미소를 띠고 내게 다가왔다. 수희 씨, 지훈이가 어렸을 때 그를 위해 해주신 모든 일에 감사드립니다. 이제부터는 저희가 그를 돌볼 차례예요. 그 말들은 마치 싸대기 같았다. 어렸을 때라니 마치 내 역할이 수십 년 전에 끝난 것처럼, 마치 45년의 모성애가 아무런 의미도 없는 것처럼. 혜선이도 내게 말했다. 어머니가 지훈이를 위해 많은 것을 희생하신 건 알지만 이제 더 이상 걱정하실 필요 없어요. 이제는 저희가 잘 돌볼게요. 내 아들의 삶에 겨우 3년 전에 나타난 이 여자가 감히 나를 과거로 치부할 권리가 있다고 생각하는가. 지훈이가 행복한 얼굴로 우리 테이블로 걸어왔다. 제 축사 감동적이지 않았어요? 그가 물었다. 혜미 씨가 그를 안아주었다. 아들, 우리 모두를 감동시켰어. 아들. 그녀가 감히 그를 아들이라고 불렀다. 내가 손수 키우고 교육하며 45년간 무조건적으로 사랑한 내 아들을. 지훈이는 미소로 화답했다. 혜미 엄마와 혜선이가 주신 모든 지원에 감사드립니다. 나는 마치 내 테이블에 앉아있지 않은 것처럼 투명 인간이 되었다. 혜선이가 분홍색 드레스를 입고 달려왔다. 보셨어요? 지훈이가 뭐라고 말했는지 들으셨어요? 너무 기뻐요. 그녀는 신혼의 팔짱을 끼며 말했다. 자기야, 우리 엄마가 깜짝 신혼여행을 준비해줬어. 유럽으로 3주 동안이나. 믿을 수 있어? 지훈이는 열정적으로 그녀에게 물었다. 혜미 엄마 정말 최고예요. 항상 우리를 생각해 주시니. 나는 그곳에 있었다. 이 결혼식에 6천만 원을 지불한 여자. 혜미 씨는 부동산을 소유하고 번창하는 사업을 하며 중요한 인맥을 가지고 있었다. 나는 더욱 빈 통장과 부서진 마음만 남았다. 파티는 계속되었다. 지훈이와 혜선이는 첫 춤을 추었고 혜미 씨는 흥분해서 휴대폰으로 촬영했다. 그녀는 자랑스러운 시어머니였다.
나는 여전히 앉아서 내 아들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날을 보내는 것을 보았다. 그는 내 존재를 전혀 의식하지 못하는 듯했다. 사정이 가까워질 무렵 나는 떠나기로 결심했다. 지훈이에게 다가가 작별 인사를 하려 했다. 아들아, 엄마 먼저 갈게. 결혼식 정말 예뻤다. 그는 혜선이 친구들과의 대화에서 거의 고개를 들지 않았다. 아, 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치 내가 평범한 하객이라도 되는 양. 마치 내가 이 모든 축하 행사의 모든 세부 사항을 후원하지 않은 것처럼. 혜선이가 출구로 향하는 나를 막아섰다. 수희 씨, 가시기 전에 부탁 하나는 들어주실 수 있을까요? 내 마음속에 한 줄기 희망이 피어올랐다. 어쩌면 그녀가 내게 감사하고 싶어 하는지도, 어쩌면 내 희생을 인정하고 싶어 하는지도. 지훈이와 저는 신혼여행 후에 집을 사려고 계획 중이에요. 좀 더 크고 정원이 있는 고급 주택단지요. 어머니가 아직 돈을 좀 가지고 계신 걸 알아요. 나는 얼어붙었다. 혜선아, 나는 방금 이 결혼식에 모든 저축을 썼잖아. 아유, 수희 씨. 어머니 나이쯤 되면 그렇게 많은 돈은 필요 없잖아요. 그리고 이것도 아드님 미래에 투자하는 셈이죠. 한번 고려해보세요. 그녀는 말을 마치고 떠나갔고 나는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다. 떨리는 다리로 식장을 나섰다. 발레 파킹 직원이 내 차를 가져왔다. 15년 된 소형 세단. 다른 하객들의 고급 차량들과는 대조적으로 한없이 초라했다. 아파트로 돌아오는 길에 눈물이 쏟아지기 시작했다. 45년간의 우주권적인 사랑이 하룻밤의 공개적인 모욕으로 응축되었다. 집에 돌아와 소파에 앉았다. 여전히 산호색 원피스를 입고 있었다. 초라한 아파트를 둘러보았다. 벽에는 지훈이의 5살 때부터 대학 졸업 때까지의 사진이 가득했다. 그에 가득했다. 그대로 보존해 두었다. 나는 그 아이를 위해 살았다. 그를 위해 모든 것을 포기했다. 그런데 이제 그는 한마디로 나를 자기 인생에서 지워버렸다. 내 친어머니라니. 마치 지난 45년이 모두 거짓말이었던 것처럼. 그날 밤 나는 잠을 이룰 수 없었다. 침대에서 뒤척이며 모욕적이었던 순간들을 하나하나 되짚었다. 지훈이가 나를 어떤 하객에 소개할 때 이분은 저를 키워주신 분입니다라고 말했던 것. 혜선이가 건매할 때 나를 완전히 무시했던 것. 화장실에서 들었던 험담. 정말 불쌍해. 아들이 다른 가족을 더 좋아하는 걸 지켜보는 건 정말 고통스러울 거야. 다음 날 지훈이에게서 공항에서 전화가 왔다. 그냥 엄마한테 신혼여행 간다고 알려드리려고요. 그의 목소리는 짜증이 가득했다. 마치 내게 전화하는 것이 의무라도 되는 양. 혜선이가 엄마한테 할 말이 있대요. 돌아오면 새집 비용 좀 도와달래요. 알죠? 엄마가 저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보여줄 때가 됐잖아요. 이 마른 낙타 등에 놓인 마지막 지푸라기였다. 지훈아,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나는 방금 내 모든 저축을 내 결혼식에 썼어. 그는 짜증스럽게 한숨을 쉬었다. 엄마, 너무 과장하지 마세요. 엄마 돈 있는 거 알아요. 항상 절약했잖아요. 전화가 끊겼다. 그는 심지어 작별 인사도 하지 않았다. 나는 전화를 든 채 멍하니 서서 방금 일어난 일을 소화했다. 내 아들은 결혼식 다음 날 나를 공개적으로 모욕한 후에 또다시 돈을 요구했다. 내가 그를 위해 모든 돈을 다 썼다고 말하자 바로 그 순간 내 마음속에 변화가 일었다. 70년 동안 나는 순종적인 여자였다. 내 자존심을 삼키고 항상 다른 사람들을 나보다 우선시했다. 모욕, 경멸, 학대를 받아들였고 묵묵히 참는 것이 내 책임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 전화는 나를 일깨웠다. 지훈이는 나를 엄마로 여기지 않았다. 그는 나를 현금인 출기로만 여겼다. 혜선이는 남편을 키워준 나를 존중하지 않았다. 그녀는 나를 제거해야 할 경쟁자로 보았다. 혜미 씨는 수십 년간 지훈이를 돌본 나에게 감사하지 않았다. 그녀는 나를 과거의 유물로 취급했다. 나는 내 방으로 가서
서랍장을 열었다. 가장 깊은 곳에는 수년간 만져본 적 없는 봉투가 있었다. 봉투 안에는 지훈이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서류들이 들어있었다. 이 서류들은 그가 한 번도 의심해 본 적 없는 사실을 증명했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서류들을 꺼냈다. 예금 증명서, 부동산 등기부 등본, 보험 증서. 이것은 내 아버지의 유산이었다. 수십 년 동안 나는 이 비밀을 지켜왔다. 방직 공장에서 일했을 뿐만 아니라 수십만에서 일했을 뿐만 아니라 여유 자금을 모두 투자하여 쌓아올린 자산이었다. 지훈이는 내가 보잘것없는 연금으로 살아가는 불쌍한 은퇴 노인이라고 생각했다. 그는 내가 세 개의 다른 은행에 계좌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몰랐다. 그는 방금 자신이 공개적으로 모욕한 이 여자가 자신의 친어머니라고 주장하는 사돈어른 혜미 씨보다 훨씬 더 부유하다는 것을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 나는 몇 달 만에 처음으로 미소를 지었다. 지훈이는 친어머니가 있다는 것이 어떤 느낌인지 알고 싶어 했다. 혜선이는 내게서 얼마나 많은 돈을 뜯어낼 수 있을지 보고 싶어 했다. 혜미 씨는 나를 내 아들의 삶에서 지워버리고 싶어 했다. 곧 그들 셋은 자신들이 잘못된 사람을 건드렸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나는 전화를 들고 수년간 저장해 둔 번호로 전화했다. 법률사무소였다. 전문적인 목소리가 전화를 받았다. 김수희입니다. 최 변호사님과 긴급히 상담하고 싶습니다. 가족 유산에 관한 일입니다. 사흘 후 최 변호사님은 그의 사무실에서 나를 맞이했다. 그는 50대 만의 우아한 신사였다. 몇 년 전 내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우리는 함께 일했었다. 김수희 여사님. 그가 내 손을 잡으며 말했다. 오랜만입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나는 마호가니 책상에 앉아 심호흡을 했다. 변호사님, 제 모든 자산을 정리해 주시길 바랍니다. 부동산, 은행 계좌, 투자, 아버지께 물려받은 모든 것과 제가 수년간 쌓아올린 모든 것이요. 최 변호사님은 두꺼운 서류철을 열었다. 물론이죠. 따님 아버님은 매우 성견 지명이 있으신 분이셨죠. 최신 서류들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가 서류를 읽는 동안 나는 이 숨겨진 부를 어떻게 소유하게 되었는지 회상했다. 내 아버지는 열심히 일하는 이민자였다. 내가 어렸을 때 그는 도시 외곽에 저렴한 땅을 샀다. 언젠가 이곳은 금살아리 땅이 될 거야. 그는 항상 내게 그렇게 말하곤 했다. 그의 말이 맞았다. 그 땅들은 이제 강남의 중심부에 위치해 있었다. 정말 놀랍군요. 최 변호사님이 나지막이 말했다. 상업경 부동산 4채, 고급 아파트 2채인데 그리고 투자 계좌를 소유하고 계십니다. 총 가치는. 그가 안경 너머로 나를 보며 잠시 말을 멈췄다. 김수희 여사님, 총 13억 원입니다. 이 숫자는 내가 이미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놀라게 했다. 13억 원이라니. 재훈이가 6천만 원 때문에 나를 모욕할 때, 나는 그가 전혀 알지 모욕할 때, 나는 그가 전혀 알지 못하는 그가. 변호사님, 나는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유언장을 변경하고 싶습니다. 이어진 2시간 동안 우리는 모든 세부 사항을 꼼꼼히 검토했다. 최 변호사님이 필기하는 동안 나는 나의 새로운 결정을 설명했다. 아들 이지훈을 모든 유산 수혜자에서 제외자에서 제외하고 싶습니다. 대신 입양아를 둔 한부모 가정을 돕기 위한 자선재단을 설립하고 싶습니다. 대신 입양아를 둔 한부모 가정을 돕기 위한 자선재단을 설립하고 싶었다. 확실하십니까? 그렇다면 그는 낯선 사람으로부터 아무것도 상속받을 권리가 없습니다. 최 변호사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계속해서 필기했다. 그리고 지훈이에게 이러한 변경 사항을 알리는 공식 서한도 준비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률 사무실 나서면서 나는 수년간 처음으로 해방감을 느꼈다. 나는 존엄성을 되찾기 위한 첫걸음을 내디뎠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다. 지훈이, 혜선이, 혜미 씨는 나를 완전히 과소평가했다. 그들은 내가 마음대로 짓밟을 수 있는 무력한 노인이라고 생각했다. 그들은 자신들이 얼마나 크게 착각했는지
곧 알게 될 것이다. 그날 오후 나는 내 부동산 중 한 곳을 보러 갔다. 시내 중심부에 위치한 우아한 오피스텔이었다. 김 실장님이 나를 정중하게 맞이했다. 김수희 여사님, 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특별히 영광입니다. 특별히 필요하신 것이 있으신가요? 나는 그에게 몇 달 동안 비어있던 펜트하우스를 보고 싶다고 설명했다. 정말 멋진 곳입니다. 정말 멋진 곳입니다. 김 실장님이 우리를 엘리베이터로 안내하며 설명했다. 너무나 웅장했다. 대리석 바닥 거대한 통창, 잡지에서 튀어나온 듯한 현대적인 주방. 김 실장님, 나는 말했다. 임대 광고를 취소해주세요. 제가 여기로 이사 올 겁니다. 그는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나를 보았다. 확실하십니까? 김수희 여사님. 이 아파트의 월세는 500만 원입니다. 지금 살고 계신 아파트 월세는 이것의 아주 일부일 텐데요. 나는 웃었다. 그날 밤 나는 고급 이사업체에 전화했다. 내일 당장 현재 아파트에 있는 모든 짐을 해오름타워 펜트하우스로 옮겨주시길 바랍니다. 나는 그들에게 말했다. 그리고 인테리어 디자이너도 고용해서 이곳이 완벽하게 꾸며지도록 해주세요. 이 서비스 비용은 지난 3달 동안 내가 쓴 돈보다 많았지만 나는 더 이상 신경 쓰지 않았다. 다음 날 인부들이 내 짐을 꾸리는 동안 지훈이에게서 전화가 왔다. 그는 신혼여행에서 막 돌아온 참이었다. 엄마, 어디에요? 엄마 아파트 밖에 이삿짐 트럭이 있어요. 그의 목소리는 걱정스러워 보였지만 나를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서 더 많은 돈을 뜯어내려는 그의 계획이 틀어질까봐 걱정하는 것이었다. 나 이사 중이야, 지훈아. 나는 침착하게 대답했다. 이사요? 어디로요? 왜 저한테 말 안 했어요? 나는 배경에서 혜선이가 무슨 일이냐고 웃는 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 너한테 알릴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어. 결국 네가 결혼식에서 분명히 말했듯이 나는 네 친어머니가 아니니까. 엄마, 너무 과장하지 마세요. 엄마가 절 사랑하는 거 알잖아요. 그냥, 혜미 여사님은 저에게 둘째 엄마 같은 분이시고요. 이 말들은 내가 이미 알고 있던 사실을 확인시켜 주었다. 지훈이에게 나는 대체 가능한 존재였다. 지훈아, 나는 말했다. 만약 네가 나를 필요로 한다면 내 새 전화번호는 최 변호사님에게 있어. 그분이 내 모든 최신 정보를 가지고 계시단다. 최 변호사님이라뇨? 왜 변호사를 찾아요? 엄마, 저 무서워요. 몇 달 만에 처음으로 그의 목소리에서 불안감을 감지했다. 그냥 내 일을 정리하는 중이야. 아들아, 70살이 되면 이렇게 책임감 있게 행동하는 게 좋단다. 나는 그가 반응하기 전에 전화를 끊었다. 그날 오후 나는 새 집으로 이사했다. 이 펜트하우스는 꿈이 현실이 된 곳이었다. 테라스에서는 도시 전체가 내 발 아래 펼쳐져 있었다. 디자이너는 정말 훌륭하게 해냈다. 우아한 가구, 맞춤형 커튼, 최고급 가전제품이 갖춰진 주방. 나는 나 자신을 위해 프랑스 레드와인 한 잔을 따랐다. 이 와인 한 잔을 따랐다. 이 와인 한 잔을 따랐다. 이 와인 한 조가 내 식비보다 비쌌다. 더 이상 지훈이에게 애정을 구걸하지 않고 혜선이의 모욕을 받아들이지 않으며 혜미 씨에게 무시당하지 않을 것이다. 새 아파트에 이사 온 지 사흘째 되는 날 내 전화가 울렸다. 모르는 번호였다. 김수희 여사님 되시나요? 저는 혜선이 엄마 최혜미입니다. 그녀의 목소리에서는 결혼식 때의 가식적인 달콤함이 모두 사라져 있었다. 긴급히 말씀드릴 것이 있습니다. 나는 웃었다. 이제 쇼가 시작될 참이었다. 물론이죠. 혜미 여사님.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지훈이가 어머니가 이사하셨고 변호사까지 선임하셨다고 하더군요. 혜선이가 너무 걱정하고 있어요. 무슨 일이라도 생긴 건가요? 그녀의 목소리에 담긴 걱정은 내게 천산의 음악 같았다. 수십 년간 무시당한 후에 이제 그들은 나에게서 답을 원했다. 심각한 일은 없어요. 나는 침착하게 대답했다. 그냥 제 인생에 변화를 주기로 결정했을 뿐이에요.
70살이 되면 사람은 배우게 되죠. 당신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 사람들에게 인생을 낭비하기에는 삶이 너무 짧다는 것을요. 다시 한번 더 긴 침묵이 흘렀다. 김수희 여사님, 우리 만날 수 있을까요? 우리 사이에 오해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오해라니, 정말 재미있군. 그들이 결혼식에서 나를 모욕할 때는 오해가 없었다. 지훈이가 다음날 내게 돈을 요구할 때도 혼란은 없었다. 하지만 이제 내가 그들의 삶에서 사라지자 갑자기 모든 것이 오해가 되었다. 물론이죠, 케미 여사님. 하지만 재산이 아는 최고급 펜트하우스 중 하나였다. 하지만 제 새 아파트로 외출하지는 않으니까요. 이제 예전처럼 자주 외출하지는 않으니까요. 나는 혜미 씨가 이 주소를 즉시 알아볼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해오름 타워요? 그녀가 놀라서 물었다. 네, 나는 확인시켜 주었다. 2호층 펜트하우스입니다. 경비원이 알려줄 거예요. 나는 미소 지으며 전화를 끊었다. 2시간 후 희미 씨는 혜선이와 지훈이를 데리고 왔다. 경비원이 그들을 알렸을 때 세 사람 모두 긴장한 듯 보였다. 올라오시라고 하세요. 나는 인터폰으로 말했다. 엘리베이터 문이 내 층에서 열렸을 때 그들의 얼굴에 나타난 충격은 나의 첫 승리였다. 세상에, 혜선이가 아파트를 보며 나지막이 말했다. 어떻게 이런 곳을 감당할 수 있지? 지훈이는 마치 박물관을 걷는 것처럼 거실을 가로지르며 믿을 수 없다는 듯 가구를 만져보았다. 혜미 씨는 침착함을 유지했지만 나는 그녀의 눈에서 혼란을 읽을 수 있었다. 앉으세요. 엄마, 이 모든 걸 어떻게 마련해 읽을 수 있었다. 앉으세요. 엄마 이 모든 거를 다 이렇게 말했다. 뭐 좀 마실래요? 프랑스 레드와인, 스카치 위스키, 샴페인도 있어요. 이것이 바로 내가 기다리던 질문이었다. 나는 그들 맞은편에 앉아 우아하게 다리를 꼬고 미소 지었다. 사랑하는 지훈아, 네 양어머니에 대해 네가 한 번도 궁금해하지 않은 것들이 많단다. 지훈이는 몸을 앞으로 기울이며 나를 노려보았다. 무슨 뜻이에요, 엄마? 혜선이는 긴장한 듯 눈을 깜빡였다. 나는 그들의 머릿속이 빠르게 돌아가며 평범한 은퇴 노인이 어떻게 이런 호화로운 곳에 살 수 있는지 이해하려 애쓰는 것을 볼 수 있었다. 나는 천천히 말을 시작하며 매 순간을 즐겼다. 사실은 내 아버지, 즉 네 외할아버지는 아주 똑똑한 투자자셨단다. 그분이 돌아가시면서 나에게 부동산을 남겨주셨지. 지훈이는 눈살을 찌푸렸다. 부동산이요? 한 번도 말 안 해줬잖아요. 나는 달콤하게 웃었다. 네가 한 번도 묻지 않았잖아. 사랑하는 아들아. 45년 동안 너는 그저 내가 당장 무엇을 줄 수 있는지에만 집중했지. 내 이야기, 내 배경, 내 가족에 대해서는 한 번도 관심이 없었어. 하지만 돈이 있었다면 왜 그 초라한 아파트에 살았어요? 그녀의 어조에는 비난이 담겨 있었다. 마치 내가 그들을 속인 것처럼. 왜냐하면 사랑하는 혜선아. 나는 어려서부터 돈이 사람을 끌어들인다는 것을 배웠거든. 내 아버지는 나에게 겸손하게 살라고 가르치셨어. 혜미 씨가 마침내 입을 열었다. 김수희 여사님, 결혼식에서의 몇몇 발언 때문에 기분이 상하셨을 수도 있다는 것을 이해합니다. 하지만 지훈이는 어머니를 정말 사랑해요. 그는 단지 저희 가족이 그를 따뜻하게 맞아준 것에 대해 감사하고 싶었을 뿐이에요. 그녀의 목소리는 화해를 가장했지만 매우 가식적이었다. 몇몇 발언이요? 나는 그 말이 공중에 맴돌도록 가내를 부리했다. 지훈이는 200명의 하객 앞에서 당신이 그의 친어머니라고 공개적으로 선언했습니다. 그건 몇몇 발언이 아니었어요. 혜미 여사님. 그건 선언이었습니다. 지훈이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엄마, 저는 고의가 아니었어요. 무엇이 고의가 아니었다는 거니, 지훈아? 나는 그를 끊었다. 나를 상처 준 것? 나를 모욕한 것? 한마디로 45년의 모성애를 지워버린 것? 아니면 네 진짜 모습을 내가 알게 되는 것이 싫었던 거니? 몇 분 동안 침묵이 흘렀다.
혜선이는 긴장한 듯 결혼 반지를 만지작거렸다. 혜미 씨는 굳은 미소를 유지했다. 지훈이가 나를 마치 처음 보는 엄마처럼 바라보다가 마침내 입을 열었다. 엄마를 상처드린 건 죄송해요. 고의가 아니었어요. 그때 너무 긴장하고 흥분해서. 지훈아, 나는 글을 끊었다. 내가 의도에 대해 몇 가지 말해줄게. 네가 5살 때 밤마다 울었을 때 내 의도는 너를 위로하는 것이었어. 내가 2가지 일을 하며 네 사립학교 학비를 댈 때 내 의도는 너에게 최고의 기회를 주는 것이었어. 내가 내 모든 저축을 털어 네 결혼식을 치렀을 때 내 의도는 네가 행복한 것을 보는 것이었어. 나는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다. 그들에게 등을 돌리고. 하지만 네가 결혼식 다음 날 내게 전화해서 더 많은 돈을 요구했을 때 네 의도는 뭐였니, 지훈아? 혜선이의 얼굴이 붉어졌다. 저는 그런 말 한 적 없어요. 나는 천천히 그녀에게로 돌아섰다. 그래, 내 기억력은 아주 좋단다. 네 원래 말은 어머니 나이쯤 되면 그렇게 많은 돈은 필요 없잖아요. 그리고 이것도 아드님 미래에 투자하는 셈이죠였지. 방 안의 분위기는 극도로 긴장되었다. 혜미 씨가 분위기를 전환하려 했다. 혜미 씨가 분위기를 전환하려 했다. 김수희 여사님, 우리 모두 너무 과장하는 것 같아요. 우리는 이제 한 가족이고 서로를 지지해야죠. 나는 차갑게 웃었다. 저는 그를 키워준 여자일 뿐이죠. 지훈이가 벌떡 일어섰다. 그만해요. 이건 너무 터무니없어요. 엄마는 마치 응석바지 어린아이처럼 행동하고 있어요. 그의 목소리는 아파트에 울려 퍼지는 듯했다. 혜미 씨는 그를 경멸스럽게 보았다. 지훈아, 엄마한테 그렇게 말하는 거 아니야. 하지만 상처는 이미 입혀졌다. 바로 이거야. 나는 침착하게 말했다. 이것이 바로 진짜 지훈이야. 일이 자기 뜻대로 되지 않으면 본색을 드러내지. 나는 가방으로 가서 서류철을 꺼냈다. 우리 모두 이렇게 솔직해졌으니 내가 너희에게 보여줄 것이 있어. 나는 커피 테이블 위에 서류철을 열었다. 안에는 내 부동산 사진들이 있었다. 이곳은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오피스텔이야. 아버지께 물려받은 거지. 그리고 서초동에도 아파트 건물이 있어. 혜선이가 숨을 들이켰다. 혜선이가 숨을 들이켰다. 그리고 시내 중심가에 있는 이 상가도. 그리고 시내 중심가에 있는 이 상가도. 나는 서류철을 닫았다. 총 내 자산 가치는 13억 원에 달한단다. 혜선이가 기절할 듯 소파에 쓰러졌다. 13억 원이요? 지훈이가 달려가 그녀를 부축했고 혜미 씨는 잡지로 그녀를 부채질했다. 13억 원이라니. 지훈이가 중얼거렸다. 엄마가 13억 원을 가지고 있었다고요. 작년에 제가 의료비 비상자금이 필요했을 때 엄마는 제 모든 저축을 쓰게 했잖아요. 이 질문은 그가 이런 충격적인 순간에도 자신의 이익만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정확히 드러냈다. 지훈아, 나는 나지막이 말했다. 그 의료 비상사태 때 너는 내가 괜찮은지 물어본 적이 있었니? 내 감정적인 건강을 염려한 적이 있었니? 아니면 그저 돈만 원했던 거니? 혜미 씨가 창백하고 떨고 있는 혜선이를 부축해 앉혔다. 이해가 안 돼요. 혜선이가 더듬거리며 말했다. 혜선이가 더듬거리며 말했다. 그렇게 많은 돈이 있었다면 왜 가난한 척했어요? 왜 어머니는 돈을 낼 수 있으면서도 저희가 돈을 내게 했어요? 혜선아, 나는 대답했다. 나는 한 번도 가난한 척한 적 없어. 그저 내 연금으로 생활했고 내 자산에 대해 비밀로 했을 뿐이야. 너희들이 내가 입양아래 둔 은퇴 노인이니까 당연히 가난할 거라고 추측한 거야. 그건 너희들의 결정이었지 내 결정이 아니었어. 지훈이는 머리를 움켜쥐며 정보를 소화했다. 엄마, 이건 모든 걸 바꿔요. 우리 함께 할 수 있는 일이 많았을 텐데. 우리 함께 할 수 있었는데. 우리 함께 무엇을 할 수 있었다는 거니? 지훈아? 나는 그를 끊었다. 우리 함께 진짜 가족이 될 수 있었다는 거니? 아니면 내 돈을 써서 네가 원하는 것을 살 수 있었다는 거니? 이 질문은 공중에 맴돌았고 지훈이는 대답할 수 없었다.
우리 모두 답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희미 씨가 헛기침을 했다. 김수희 여사님, 어머니의 감정을 이해합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는 진실을 알았으니 단합된 가족으로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나는 나를 공개적으로 모욕하는 데 일조하고 이제 내 불을 발견하고 나서 다시 시작하려는 이 여자를 보았다. 혜미 여사님. 나는 웃으며 말했다. 아마 너무 늦었을 겁니다. 나는 다방에서 또 다른 서류를 꺼냈다. 지훈이는 내 모든 자산의 수혜자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세 사람의 얼굴이 동시에 새하얗게 변했다. 대신 나는 입양아를 둔 한부모 가정을 돕기 위한 재단을 설립했습니다. 이어지는 침묵은 귀청을 찢을 듯했다. 지훈이는 마치 내가 방금 그에게 총을 쏜 것처럼 나를 보았다. 혜선이는 흐느끼기 시작했다. 혜미 씨는 침착함을 유지했지만 그녀의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엄마, 지훈이가 나지막이 말했다. 이럴 수는 없어요. 제가 엄마 아들이잖아요. 나는 슬프게 웃었다. 아니, 지훈아, 네가 결혼식에서 분명히 말했듯이 나는 네 친어머니가 아니야. 그렇다면 너는 내 진짜 아들이 아니지. 지훈이는 내 말을 소화하느라 몇 초 동안 멍하니 서 있었다. 그러고는 폭발했다. 이건 미친 짓이에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한마디 때문에 제 상속권을 빼앗을 수는 없어요. 그의 목소리는 날카롭고 절망적으로 변했다. 제가 엄마 아들이잖아요. 평생 엄마를 사랑했어요. 나를 사랑했어요. 평생 엄마를 사랑했어요. 나는 침착하게 물었다. 지훈아, 지난 3년 동안 네가 내게 전화해서 내가 잘 지내는지 물어본 적이 몇 번이나 있었니? 돈을 요구하지 않고 나를 찾아온 적은 몇 번이나 있었니? 돈을 내게 하지 않고 네 계획에 나를 포함시킨 적은 몇 번이나 있었니? 그는 침묵했다. 혜선이는 소파에서 훌쩍거렸고 혜미 씨는 그녀를 위로하려 했다. 혜선이가 흐느끼며 중얼거렸다. 혜선이가 흐느끼며 중얼거렸다. 우리가 그를 사랑했어요. 우리 가족은 그를 따뜻하게 맞아주었어요. 그녀의 말에 담긴 아이러니는 기가 막혔다. 이제 그들이 내 돈을 아꼈다. 혜선아, 나는 부드럽게 말했다. 네가 나에게 어머니 나이쯤 되면 그렇게 많은 돈은 필요 없잖아요. 라고 말했을 때 그게 사랑이었니? 너희들이 내가 돈을 낸 결혼식에서 나를 구석 테이블에 앉혔을 때 그게 가족의 포용이었니? 지훈이가 공개적으로 다른 여자를 친어머니라고 칭찬했을 때 그게 존중이었니? 혜미 씨가 마침내 입을 열었다. 그녀의 목소리에서는 모든 가식적인 달콤함이 사라져 있었다. 김수희 여사님, 상처받으신 것은 이해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복수입니다. 어머니는 정말 하나의 실수 때문에 지훈이를 평생 벌하시려는 건가요? 그녀의 말은 내가 항상 의심했던 것을 확인시켜 주었다. 그녀에게 나는 그저 그녀의 새로운 가족과 내 돈 사이의 장애물일 뿐이었다. 이것은 복수가 아니에요. 혜미 여사님. 내가 대답했다. 이것은 정의입니다. 지훈이는 나를 대신할 다른 사람을 어머니로 택하는 의식적인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제 그는 그 결정의 결과를 감수할 뿐이에요. 나는 창밖으로 돌아서서 도시를 응시했다. 게다가 왜 그렇게 걱정하는지 모르겠군요. 지훈이 말에 따르면 당신이 이제 그의 친어머니가 되었으니 분명 그를 부연할 수 있을 겁니다. 이어지는 침묵은 모든 것을 말해주었다. 지훈이는 기대에 찬 눈빛으로 혜미 씨를 보았지만 그녀는 시선을 피했다. 현실은 그들이 부유한 가족인 척했음에도 불구하고 혜미 씨의 자원은 내 것과는 비교할 수 없었다. 그리고 이제 지훈이는 자신이 얼마나 많은 돈을 잃었는지 알게 되었다. 혜미 씨의 재력은 그에게 너무나 미미했던 것이다. 엄마, 지훈이가 간청하는 목소리로 말했다. 제발 용서해 주세요. 제가 너무 어리석었어요. 결혼식에서 너무 긴장했고 혜선이 가족들에게 잘 보이고 싶었어요. 엄마의 감정을 고려하지 못했어요. 눈물이 그의 뺨을 타고 흘러내리기 시작했다. 사랑해요, 엄마. 항상 사랑했어요. 엄마는 제 엄마예요. 제 유일한 엄마예요. 13억 원이 이렇게 많은 가족애를 일깨울 수 있다니
참으로 놀라운 일이었다. 지훈아. 나는 그에게로 돌아서서 말했다. 네가 정말 나를 사랑한다면 내 결정을 존중해야 해. 이것은 단지 결혼식 때문만이 아니야. 3년간의 경멸, 끊임없는 돈 요구, 나를 귀찮은 의무처럼 취급했던 것 때문이야. 혜선이가 비틀거리며 일어섰다. 이 모든 건 제 잘못이에요. 그녀가 히스테리컬하게 소리쳤다. 제가 그에게 그런 말을 하도록 설득했어요. 우리 엄마가 특별하다고 느끼게 해주고 싶었어요. 절망 속에서 나온 그녀의 고백은 내가 항상 의심했던 조작을 드러냈다. 혜선아, 나는 말했다. 네 솔직함은 고맙지만 이것은 너희들이 나를 모욕할 계획을 세웠다는 것을 증명할 뿐이야. 지훈이가 내게 다가와 내 손을 잡으려 했다. 엄마, 제발요. 우리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 우리 진짜 가족이 될 수 있어요. 혜선이도 사과할 거예요. 엄마가 원하는 건 뭐든지 할게요. 하지만 이렇게 벌하지 마세요. 그의 눈은 붉었고 목소리는 쉬어 있었다. 수년 만에 처음으로 그가 내게 진정한 감정을 보이는 것을 보았다. 지훈아, 나는 한숨을 쉬었다. 이 모든 것 중에서 가장 슬픈 게 뭔지 아니? 네가 나에게 돈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만 나를 사랑한다고 생각했다는 거야. 일주일 전, 네가 내가 보잘것없는 연금만 있다고 생각했을 때 내가 결혼식에 모든 저축을 썼다고 말하자 너는 내 전화를 끊어버렸지. 혜미 씨가 갑자기 일어섰다. 됐어요. 이건 너무 감정적이네요. 우리 모두 생각할 시간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녀의 전략 변화는 명백했다. 그녀는 더 이상 이것을 단순한 가족 오해로 가장할 수 없었다. 그녀는 이제 자신이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할 수 있는 충분한 자원을 가진 여자와 대치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맞아요. 나는 동의했다. 너희들은 이 모든 것을 소화할 시간이 필요해. 특히 더 많은 소식이 남아있으니까. 나는 가방에서 또 다른 서류를 꺼냈다. 나는 유럽으로 이사하기로 결정했단다. 이미 바르셀로나에 아파트를 샀어. 세 사람의 얼굴에 공포가 가득했다. 2주 후에 떠날 거야. 갈 수 없어요. 지훈이가 소리쳤다. 여기가 엄마 집이잖아요. 엄마 가족이 여기 있잖아요. 그의 목소리에 담긴 절망은 명백했다. 지훈아, 나는 대답했다. 내 집은 내가 존중받는 곳이고 내 가족은 나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이야. 분명히 이곳은 아니지. 혜선이가 지훈이의 팔을 잡았다. 그에게 가지 말라고 해줘요. 우리가 뭐든지 할 거라고 말해줘요. 우리가 뭐든지 할 거라고 말해줘요. 돈이 그들의 나에 대한 태도를 어떻게 바꾸었는지 보는 것은 한 가지가 나를 다시 생각하게 할 수 있어. 나는 천천히 말했다. 세 사람 모두 희망의 참음을 앞으로 기울였다. 나는 지훈이가 공개적으로 사과하고 그가 결혼식에서 무엇을 잘못했는지 그리고 왜 후회하는지 명확하게 설명하는 비디오를 찍어서 그의 소셜미디어를 찍을 원해. 지훈이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공개적으로요? 하지만 그건 너무 창피하잖아요. 맞아. 나는 대답했다. 이제 내 기분을 알겠니? 혜미 씨가 재빨리 개입했다. 그건 합리적이네요. 지훈이가 동영상을 찍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훈이는 고개를 저었다. 그럴 수 없어요. 제 친구들, 제 동료들 모두가 그 동영상을 볼 거예요. 그의 자존심이 그들의 이른바 가족애보다 더 중요했다. 그럼 더 이상 할 말이 없는 것 같네요. 나는 말했다. 문으로 향하며 대응해줄게. 지훈이가 절망했다. 기회를 줘요. 생각할 시간을 줘요. 하지만 나는 이미 결정을 내렸다. 그의 반응은 내가 알아야 할 모든 것을 확인시켜 주었다. 지훈아, 나는 문을 열며 말했다. 너는 우리 관계에 대해 생각할 45년의 시간이 있었어. 나를 존중할 3년의 시간이 있었고 결혼식 이후로 진심으로 사과할 3주의 시간이 있었어. 너에게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한 것이 아니야. 더 나은 우선순위가 필요한 거야. 세 사람은 말없이 아파트를 나섰다. 내 창문에서 나는 그들이 택시에 타는 것을 보았다.
지훈이는 절망적인 표정으로 내 층을 올려다보았다. 혜선이는 혜미 씨의 어깨에 기대 울고 있었다. 슬픈 광경이었지만 나는 그들에게 한치의 연민도 느끼지 못했다. 그날 밤 나는 다시 와인 한 잔을 따르고 테라스에 앉았다. 도시는 내 발 아래 펼쳐져 있었고 수많은 불빛이 반짝였다. 수십 년 만에 처음으로 나는 완벽한 자유를 느꼈다. 더 이상 돈을 요구하는 단청도, 가족의 모욕도, 나를 소중히 여기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 사는 것도 없었다. 내 전화는 여러 번 울렸다. 지훈이, 혜선이, 심지어 혜미 씨까지 절망적인 메시지를 보냈다. 변화하겠다는 약속, 용서를 구하는 간청, 가족 상담 제안. 나는 모두 무시했다. 그들은 이미 진짜 가족이 될 기회가 있었다. 그들은 그 기회를 낭비했다. 다음 날 나는 예상치 못한 전화를 받았다. 당직 공장의 오랜 친구 이수진이었다. 수희야, 어제 쇼핑몰에서 네 아들 봤어. 안색이 안 좋아 보이던데. 다 괜찮아. 나는 웃었다. 소문이 정말 빠르군. 다 괜찮아, 수진아. 이제야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아가는 것 같아. 그 아이는 거의 무너져 내리는 것 같더라. 수진이가 말을 이었다. 하지만 그가 결혼식에서 한 짓은 정말 용서받을 수 없어. 이제 나 자신을 위해 살 때가 됐어. 이어진 몇 시간 동안 나는 수년간 연락하지 않았던 사람들에게서 전화를 받았다. 옛 동료들, 이웃들, 심지어 동영상을 본 몇몇 먼 친척들까지 모두 나에 대한 지지와 내가 받은 대우에 대한 분노를 표출했다. 우리는 진작부터 네가 그에게 잘해줬다는 걸 알았어. 내 옛 공장 상사가 말했다. 그날 오후 혜선이가 예고 없이 내 아파트에 나타났다. 그녀의 얼굴은 울어서 부어 있었다. 수희 씨, 제발 문 좀 열어주세요. 안에 계신 거 알아요. 그녀의 목소리는 절망적이었다. 나는 호기심 때문에 동정심보다는 호기심 때문에 마침내 문을 열었다. 지훈이가 동영상을 올린 후로 계속 울고 있어요. 혜선이는 내가 초대하기도 전에 안으로 들어왔다. 수백 통의 증오 메시지를 받았대요. 그의 동료들은 그를 이상한 눈으로 보고 일부 고객들은 그와의 미팅을 취소했어요. 그녀의 설명은 내게 예상한 눈으로 취소했어요. 그녀의 설명은 내게 예상치 못한 만족감을 주었다.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지? 나는 차갑게 물었다. 그걸로는 부족한가요? 그녀의 질문은 상황을 얼마나 이해하지 못하는지 보여주었다. 혜선아, 나는 참을성 있게 설명했다. 그 동영상은 45년간의 배은망덕을 지울 수 없어. 그는 결혼식에서의 모욕을 되돌릴 수 없고 너희들이 수년간 내게 입힌 감정적인 상처를 치유할 수도 없어. 그녀는 나를 마치 비합리적인 사람처럼 보았다. 하지만 그는 공개적으로 사과했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했어요. 맞아. 나는 동의했다. 그가 내 돈을 발견한 후에 수십억 원을 했다. 내가 정말 그렇게 가난했다면 그가 그 동영상을 찍었을 거라고 생각하니? 이 질문은 그녀를 벙어리로 만들었다. 우리 모두 진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혜선이는 다른 전략을 시도했다. 수희 씨, 저도 잘못했어요. 제가 너무 어리고 미숙했어요. 우리 엄마가 어머니에 대한 제 시각에 영향을 미치도록 내버려 뒀어요. 그녀의 사과는 절망적이고 연습한 것처럼 들렸다. 하지만 이제 알았어요. 어머니는 정말 비범하고 강하고 독립적인 분이세요. 혜선아, 나는 그녀를 끊었다. 3주 전에 너는 내게 그렇게 많은 돈은 필요 없다고 말했어. 너는 나를 결혼식 구석에 앉혔고 지훈이가 나를 공개적으로 모욕하는 것을 허락했지. 그 수년간 너는 언제 나에게 존중을 표했니? 그녀는 대답할 수 없었다. 그리고 나는 말을 이었다. 네 남편은 지금 어디 있지? 왜 직접 와서 사과하지 않는 거야? 혜선이는 고개를 숙였다. 그는 너무 부끄러워요. 그런 짓을 한 후에 어머니를 숙였다. 그는 너무 부끄러워요. 수희 씨. 혜선이가 간청했다. 우리에게 한 번의 기회를 주세요. 우리 진짜 가족이 될 수 있어요. 지훈이도 교훈을 얻었고 저도 마찬가지예요. 심지어 우리 엄마도
어머니를 오해했다고 말했어요. 혜미 씨를 언급하자 나는 웃음이 나왔다. 이제 혜미 씨가 자신이 틀렸다는 것을 인정하다니 정말 편리하군. 혜선이는 절망적으로 일어섰다.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어머니가 우리를 용서하시려면 무엇이 필요하세요? 그녀는 여전히 이것이 협상이라고 내 용서에는 대가가 있다고 생각했다. 혜선아, 나는 문으로 걸어가며 말했다. 어떤 것들은 값을 매길 수 없어. 어떤 상처는 치유되지 않고 어떤 관계는 회복될 수 없어. 하지만 가족의 사랑은 그녀가 말을 시작했다. 가족의 사랑은 나는 그녀를 끊었다. 상호 존중의 기반을 둔 것이지 유산을 발견한 후에야 절망적으로 간청하는 것이 아니야. 나는 문을 열었다. 이제 그는 그 결정을 받아들여야 해. 혜선이는 울면서 떠났다. 내 창문에서 나는 그녀가 택시에 타서 미친 듯이 전화하는 것을 보았다. 아마도 지훈이에게 자신의 마지막 전략이 실패했음을 보고하는 것이겠지. 바이럴 영상, 공개적인 간청, 변화하겠다는 약속, 이 모든 것이 소용없었다. 그날 밤 테라스에서 혼자 저녁 식사를 할 때 지훈이에게서 메시지가 왔다. 심리상담실에 앉아있는 그의 사진이었다. 엄마, 저 심리 치료받고 있어요. 더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해 노력할게요. 사랑해요. 나는 답장하지 않고 메시지를 삭제했다. 그의 치료는 너무 늦었다. 그의 변화는 수동적이었지 능동적이지 않았다. 그가 지금 하는 모든 것은 돈을 잃을까봐 두려워서였지 나에 대한 진정한 사랑 때문이 아니었다. 이 차이는 매우 중요했고 지훈이는 이미 자신의 진짜 우선순위를 드러냈다. 바르셀로나로 가는 내 비행기는 닷새 후 예정되어 있었다. 나는 도시의 불빛을 보면서 내 결정에 대한 엄청난 평온함을 느꼈다. 지훈이는 나를 어머니로 대체하기로 선택했다. 이제 나는 그를 아들로 대체하기로 선택했다. 떠나기 전 마지막 며칠은 준비 작업과 끊임없는 소동으로 보냈다. 지훈이의 동영상은 이미 1억만 조회수를 넘어섰고 수천 개의 댓글이 계속 쏟아져 들어왔다. 대부분은 나를 지지하고 아들의 배은망덕을 비난했다. 일부 지역 언론은 심지어 최 변호사님에게 연락하여 나를 인터뷰해달라고 요청했다. 김수희 여사님, 어머니는 배은망덕한 아이들에게 학대받는 어머니의 상징이다. 어머니의 상징이 우리 마지막 만남에서 내게 말했다. 이제만이니 우리 마지막 만남에서 내게 말했다. 수십 년간의 침묵 끝에 나는 마침내 목소리를 가지게 된 것이다. 비행 이틀 전 지훈이가 내 건물 로비에 나타났다. 경비원이 그의 방문을 알리려 전화했다. 그에게 제가 짐을 싸고 있다고 전해주세요. 나는 대답했다. 손님을 맞이할 시간이 없어요. 내 창문에서 나는 그가 몇 시간 동안 길거리에서 기다리는 것을 볼 수 있었다. 버림받은 개처럼 그의 존재는 나를 귀찮게 했지만 그의 절망은 더 이상 나를 움직일 수 없었다. 그날 오후 나는 예상치 못한 전화를 받았다. 혜미 씨였다. 하지만 그녀의 어조는 완전히 변해 있었다. 김수희 여사님, 긴급히 말씀드릴 것이 있습니다. 제 사업에 관한 일입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긴장되고 걱정스러워 보였다. 당신의 사업이요? 당심에 물었다. 그게 저와 무슨 상관이죠? 이제 동영상 스캔들이 제 회사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어요. 혜미 씨가 마지못해 인정했다. 일부 중요한 고객들이 계약을 취소했어요. 학대적인 가족과 엮이고 싶지 않다고 말하더군요. 정말 안타깝군요. 나는 동정심 없이 대답했다. 하지만 당신처럼 성공한 사업가는 분명 회복할 방법을 찾을 수 있을 거라고 믿어요. 내 목소리에 담긴 아이러니는 명백했다. 김수희 여사님, 혜미 씨가 간청했다. 어머니가 저희 가족에게 앙심이 없다는 공개 성명을 발표해 주실 수 있을까요? 당신 사업의 명성을 구하기 위해 내가 공개적으로 거짓말을 구하긴입니다. 내가 공개적으로 거짓말을 끊었다. 혜미 여사님, 당신은 결혼식에서 나를 끊었다. 혜미 여사님,
나는 그녀가 대답하기도 전에 전화를 끊었다. 내가 떠나기 전날 밤 혜선이와 지훈이가 함께 내 건물에 나타났다. 이번에는 알리지도 않고 올라왔다. 아마도 경비원에게 뇌물을 주었겠지. 그들이 내 문을 두드릴 때 나는 이미 잠옷차림에 와인 한 잔을 들고 편안하게 쉬고 있었다. 엄마, 제발요. 지훈이가 문 너머로 소리쳤다. 엄마, 제발요. 지훈이가 문 너머로 소리쳤다. 단 5분만요. 그의 목소리는 쉬어 있었고 달망적이었다. 지훈아, 엄마는 저를 영원히 벌할 수는 없어요. 그는 마침내 폭발했다. 제가 엄마 아들이잖아요. 엄마는 저를 용서해야 해요. 그의 요구는 그의 진짜 본성을 드러냈다. 심지어 지금도 그는 내 용서를 받을 자격이 있다고, 내가 그에게 무언가를 빚졌다고 생각했다. 지훈아, 나는 또렷하게 말했다. 나는 너에게 아무것도 빚진 것이 없어. 네가 내게 빚진 것은 45년간 내가 한 번도 받아보지 못한 감사함이야. 혜선이가 간청하는 목소리로 말을 끼어들었다. 스이씨, 지훈이가 10kg이나 빠졌어요. 일도 못하고 잠도 못 자요. 의사는 그가 심한 우울증을 앓고 있다고 말했어요. 그녀의 말은 내 모성애적 동정심을 자극하려 했지만 지훈이가 후회 때문이 아니라 결과 때문에 고통받고 있다는 것을 증명할 뿐이었다. 혜선아, 나는 대답했다. 지훈이가 결혼식에서 나를 모욕했을 때 너는 내 정신 건강을 염려했니? 그가 다음날 내게 더 많은 돈을 요구했을 때 너는 내 감정적인 안녕을 생각했니? 고통은 훌륭한 스승이야. 어쩌면 지훈이가 거기서 무언가를 배울 수도 있겠지. 그들은 2시간 동안 내 문 밖에 서서 때로는 간청하고 때로는 비난했다. 마침내 내가 경비원을 부르겠다고 미흡하자 그들은 떠났다. 내 창문에서 나는 그들이 멀어져 가는 것을 보았다. 지훈이는 패배한 사람처럼 발을 질질 끌고 있었다. 이것이 바로 정의의 구현이었다. 내가 떠나는 날 아침, 햇살은 밝았고 하늘은 맑았다. 이삿짐 센터 직원들이 내 마지막 짐을 싣기 위해 왔을 때 나는 전례 없는 가벼움을 느꼈다. 나는 70년을 살았고 그중 45년을 지훈이에게 완전히 헌신했다. 이제 수십 년 만에 처음으로 나는 나 자신을 위해 살 것이다. 최 변호사님이 내게 작별 인사를 하고 마지막 서류들을 건네주었다. 모든 것이 정리되었습니다. 김수희 여사님. 자선재단은 설립되었고 어머니의 부동산은 전문적으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새 유원장은 취소할 수 없습니다. 그의 말은 내 새로운 삶에 대한 봉인 것 같았다. 혹시라도 마음을 바꿀 가능성이 있으신가요? 최 변호사님이 직업적인 호기심으로 물었다면 지금 정말 그렇게 가능성이 있으신가요? 최 변호사님이 직업적인 호기심으로 물었다. 지훈이가 지금 정말 후회하는 것 같아 보입니다. 나는 슬프게 웃었다. 변호사님, 내 비행기는 오후 6시였다. 3시, 공항으로 가는 택시를 기다리는 동안 내 휴대폰이 마지막으로 울렸다. 지훈이었다. 이번에는 동정심 때문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을 완전히 끝내기 위해 전화를 받기로 했다. 지훈아. 그의 숨소리는 무겁고 가빴다. 엄마, 그가 나지막이 말했다. 이미 너무 늦었다는 것을 알지만 엄마가 가기 전에 할 말이 있어요. 모든 생일, 모든 졸업식, 모든 중요한 순간에 엄마는 항상 그곳에 있었고 항상 웃고 있었고 항상 저를 자랑스러워했어요. 그의 말은 아름다웠지만 너무 늦었다. 지훈아, 나는 부드럽게 말했다. 그 사진들은 항상 그곳에 있었어. 내 희생은 항상 명백했고 내 사연은 항상 무조건적이었어. 네가 수십억 원의 유산을 잃을 때까지 기다릴 필요는 없었단다. 우리 사이에 침묵이 흘렀다. 제가 또 뭘 할 수 있을까요? 그가 마침내 목이 쉬어 물었다. 엄마의 용서를 얻을 방법이 있을까요? 나는 눈을 감고 45년 모성이의 무게를 느꼈다. 지훈아, 용서는 얻는 것이 아니라 얻을 자격이 있는 거야. 그것은 매일매일 해마다 존중과 감사로 쌓아가는 것이지. 너는 반대되는 길을 택했으니
이것은 영원한 거야. 영원이요? 그가 중얼거렸다. 그의 어조에는 절망과 체념이 가득했다. 지훈아. 나는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이것은 결정이 아니야. 이것은 결정이 아니야. 내 택시는 정시에 도착했다. 마지막으로 이 건물을 나설 때 필수품이 든 작은 여행 가방 하나만 들고서 나는 마치 건대기에서 막 나온 나비처럼 느껴졌다. 70년이 걸려야 비로소 사회가 이기심이 아니라 생존이라는 것을 배웠다. 공항은 이별하는 가족들, 포옹하는 연인들, 잠시 헤어지는 것을 벗어나 인정받지 못하는 희생에서 벗어나 인정받지 못하는 희생에서 벗어나 인정받지 못하는 기대에서 벗어나 인정받지 못하는 것에 울음을 터뜨리는 아이들로 가득했다. 나는 홀로 나의 새로운 삶으로 향했지만 외롭지 않았다. 탑승구에서 기다리는 동안 나는 내 인생에서 만났던 여자들을 떠올렸다. 아이들을 위해 모든 것을 희생했지만 노년에는 잊히거나 학대받았던 여자들. 내 이야기가 바이럴이 된 것은 특별해서가 아니라 보편적이기 때문이었다. 바르셀로나행 807편. 지금부터 탑승을 시작합니다. 공항 방송이 울렸다. 나는 일어나 가방을 정리하고 나의 새로운 삶으로 향했다.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았다. 6달 후 나는 바르셀로나 아파트 테라스에 앉아 지중해의 석양을 바라보고 있었다. 나의 새로운 삶은 모든 기대를 뛰어넘었다. 나는 평화와 목적, 그리고 수십 년 만에 처음으로 타인의 인정에 의존하지 않는 진정한 행복을 찾았다. 고딕 지구에 있는 내 아파트는 완벽했다. 바다를 향한 방 3개, 내가 직접 고른 가구들로 장식되어 있고 내가 가꾼 식물들로 가득했다. 이웃들은 나를 김수희로 알지 지훈이 엄마로 알지 않았다. 이곳에서 나는 그저 독립적인 여자였고 내 최고에 살고 있었다. 나는 내 마음을 채우는 일상을 만들었다. 화요일에는 그림 수업을 듣고 목요일에는 한부모 가정센터에서 자원봉사를 하며 토요일에는 새로운 친구들과 저녁 식사를 함께했다. 성인이 된 이후 처음으로 내 시간이 온전히 나의 것이었다. 더 이상 결코 오지 않을 변화를 기다리지 않고 다른 사람의 변덕 때문에 계획을 취소하는 일도 없었다. 내 유산으로 설립한 자선재단, 용감한 엄마들은 번창하고 있었다. 이미 가족 자원이 없는 아이들을 입양한 50명의 여성들을 도왔다. 그들의 감사하는 얼굴을 보는 것은 수년간 인정받지 못했던 양육보다 더 큰 만족감을 주었다. 이 여성들은 내 지원을 소중히 여겼다. 그들이 희생을 이해했기 때문이다. 내 스페인 휴대폰은 소동 때문에 거의 울리지 않았다. 나는 모든 번호를 바꾸고 이전 소셜미디어 계정을 폐쇄하며 과거의 삶과 완전히 단절했다. 최 변호사님은 매달 내 부동산에 대한 보고서를 보내주었지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지훈이를 언급하지 않았다. 11월의 어느 오후 소파에서 책을 읽고 있을 때 나는 예상치 못한 이메일을 받았다. 방직 공장의 오랜 친구 이수진이었다. 수야, 바르셀로나에서 잘 지내길 바라. 지훈이가 이혼했다는 것을 네가 알아야 할 것 같아서 편지를 쓴다. 혜선이가 3개월 전에 그를 떠났어. 그는 동영상 스캔들 때문에 직장도 잃었어. 지금은 혜미 씨와 함께 살고 있대. 이 소식은 나를 놀라게 하지 않았다. 개선이는 내가 가난하다고 생각했을 때 자신의 진짜 모습을 드러냈다. 치료사는 그가 버림받음과 감사함에 대한 깊은 문제들을 다루고 있대. 지훈이가 지희와 돈을 잃자 그녀가 그를 버리는 것은 논리적인 일이었다. 그리고 또 알려줄게. 나는 답장하지 않고 이메일을 삭제했다. 지훈이의 치료, 그의 이혼, 그의 직장 문제는 더 이상 내 책임이 아니었다. 45년 동안 나는 그의 문제들을 내 문제처럼 짊어졌다. 이제 그는 내 감정적, 경제적 안전망 없이 자신의 인생을 스스로 헤쳐나가야 한다. 한 달 후 12월에 최 변호사님이 내게 전화를 걸어 내가 기다리던 소식을 전했다. 김수희 여사님, 지훈이가 공식적으로 유언장에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그는 변호사를 고용하여 어머니가 변경을 할 때 정신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였다고 주장합니다. 그의 법적 전략은 나를 놀라게 하지 않았다.
이것은 그의 마지막 절망적인 시도였다. 그가 이길 가능성이 있나요? 나는 침착하게 물었다. 최 변호사님은 웃었다. 우리는 어머니가 서류에 서명하는 영상, 정신적으로 명료하다는 심리평가, 그리고 어머니의 의사결정 영상, 그리고 어머니의 의사결정 능력을 증명할 증인들이 있습니다. 게다가 판사는 이미 그 바이럴 동영상을 보았고, 지훈이는 보았고, 지훈이는 도왔고, 지훈이는 동영상을 보았고, 그가 내린 결정의 결과에 대한 추가적인 교훈이 될 테니까요. 최 변호사님은 내 유언장을 방어하는 서류들을 처리했지만 우리 모두는 그것이 형식적인 절차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지훈이는 법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이미 패배했다. 1월에 나는 스페인 영사관을 통해 전달된 편지를 받았다. 지훈이가 쓴 것이었다. 값싼 볼펜으로 삐뚤삐뚤하게 쓰여 있었다. 엄마. 그는 떨리는 글씨로 시작했다. 제가 엄마에게 편지를 쓸 자격이 없다는 것을 알지만 제가 드디어 엄마가 저를 위해 해주신 모든 것을 이해하게 되었다는 것을 알려드리고 싶어요. 치료가 제 눈을 뜨게 했어요. 편지는 3페이지에 걸쳐 그의 치료 과정, 그의 행동에 대한 깨달음, 그리고 그가 더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해 어떻게 계획하고 있는지 상세히 설명했다. 끝부분은 이러했다. 끝부분은 이러했다. 끝부분은 이러했다. 나는 한 번만 읽고 편지를 서랍에 넣어두었다. 그의 말은 아름다웠지만 너무 늦었다. 이 편지를 쓴 지훈이는 항상 그의 마음속에 존재했지만 수십 년 동안 그는 허영심과 편의를 위해 그를 억압하기로 선택했다. 그의 각성은 그의 책임이지 나의 승리가 아니었다. 3월 카탈루냐의 새로운 친구들과 해변 레스토랑에서 7첫 번째 생일을 축하하는 동안 나는 나의 변화를 되돌아보았다. 68세의 쾌활한 과부 카르멘이 카바잔을 들었다. 수희를 위해 건배, 우리가 아는 가장 용감한 여자. 자신을 위해 살 용기가 있는 여자. 은퇴한 예술가 이사벨이 덧붙였다. 독성이 있는 사랑을 거부하고 존엄성을 되찾는데 결코 늦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한 여자. 그들의 말은 수십 년간 지훈이가 내게 주었던 어떤 축복보다도 나를 감동시켰다. 이 여자들은 내가 무엇을 줄 수 있는지 때문이 아니라 나를 소중히 여겼다. 그날 밤 아파트의 사적인 공간에서 나는 나 자신에게 울음을 허락했다. 바르셀로나에 도착한 이후 처음이었다. 슬픔 때문이 아니라 해방감 때문이었다. 나는 70년이 걸려야 중요한 교훈을 배웠다. 당신의 사랑을 깎아내리는 것은 사랑이 아니라 조종이다. 긴급 상황에서만 당신을 찾는 가족은 가족이 아니라 이용이다. 나는 지훈이의 10살 때 사진을 꺼냈다. 우리가 공원에 있었고 내가 자전거 타는 법을 가르쳐준 후 그가 내 품에 안겨 웃고 있었다. 나는 너를 온 마음을 다해 사랑했어. 나는 사진을 속삭였다. 하지만 사랑이 학대를 허용한다는 뜻은 아니야. 네가 내가 찾은 평화를 찾기를 바라. 나는 사진과 그의 편지를 같은 서랍에 넣어두었다. 희생하는 어머니로서의 나의 과거는 끝났다. 71세의 나는 마침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교훈을 배웠다. 나 자신을 선택하는데 결코 늦지 않았다는 것을. 내 테라스에서 나는 지중해 파도가 바위에 부딪히는 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 그 소리는 삶이 바다와 같다는 것을 상기시켜 주었다. 끊임없이 흐르고 밀물과 썰물이 있고 폭풍은 지나가지만 바다는 남아있다. 나도 존재하되 나만의 방식대로 존재하는 법을 배웠다. 내 휴대폰이 울렸다. 재단에서 온 메시지였다. 새로운 한부모 엄마가 쌍둥이를 입양했고 도움이 필요하다고 했다. 나는 미소 지으며 답장했다. 이 여자는 내가 결코 받지 못했던 모든 도움을, 내가 결코 받지 못했던 모든 인정을 받게 될 것이다. 그녀의 감사는 지훈이가 남긴 공허함을 채우지를 못하겠지만 새롭고 아름다운 것을 만들어낼 것이다. 나는 휴대폰을 끄고 다시 무한한 수평선을 바라보았다. 바르셀로나는 내 나이에 결코 상선을 바라보았다. 바르셀로나는 내 나이에 결코 상상하지 못했던 가능성을 내게 주었다. 새로운 시작. 나는 지훈이를
입양한 것을 후회하지 않는다. 지중해 바람이 내 테라스 창문의 커튼을 흔들었다. 나는 잠자리에 들 준비를 했다. 내일은 나의 새로운 삶의 또 다른 날이 될 것이다. 내가 스스로 선택한 가능성으로 가득 찬 71년 만에 처음으로 미래가 온전히 나의 것이 되었고, 이제 그것으로 충분했다.